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럴입니다. 송독수가 승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937페이지 로마자 4번 금전채권 보겠습니다. 삼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의의. 양간 1번의 금전채권은 넓은 의미로는 금전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며 좁은 의미로는 일정에게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이들 가운데 뒤의 것을 금액채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금전채권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리킨다. 양가 위반의 금전채권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다. 양가 3번에 금전은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나 그 밖의 극부에 대한 대가의 지급 또는 그것들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대부분 금전으로 행하여진다. 그리고 그것은 금전채권의 발생과 이행을 통하게 된다. 여기서 오늘날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금전채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양가 1번의 금액채권. 금액채권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며 이것이 본래 의미의 금전채권이다. 금액채권은 일종의 종류채권이다. 그러나 급부되는 금전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것이 포시하는 금액, 즉 화폐가치의 중점에 두어져 있다. 따라서 보통의 종류채권과는 달리 특정이라는 것이 없고 경제적 변혁이 생기지 않는 한 이행불능으로도 되지도 않는다. (938페이지에) 금액채권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여기서 통화라 함은 국가가 법률로서 강제 통용력을 인정한 금전을 가리키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의 두 종류가 있다. 금전 대신에 우표나 수표, 어음을 극복하는 것이 금전채권의 유효한 변제로 되는지가 문제되나 그에 대해서는 뒤에 대물변제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로 이번에 금종채권. 금종채권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이러한 금종채권은 보통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 발생할 것이다. 금종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정해진 종류의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류의 통화가 변제기의 강제 통용력을 잃으면 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면하게 되는지이다. 여기에 관하여서 민법은 그러한 때에는 강제 통용력이 있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일정한 종류의 통화가 강제 통용력을 상실하든 않든 반드시 즉 절대적으로 그 종류로 급부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종채권은 절대적 금종채권과 상대적 금종채권으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금종채권은 절대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채권이다. 그에 비하여 위에서 설명한 금종채권은 상대적 금종채권이다. 절대적 금종채권의 경우는 그 종류의 금액이 강제 통용력을 잃더라도 그것이 존재하는 한 그것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절대적 금종채권은 금전을 하나의 종류물로 다루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니고 종류채권에 지나지 않느며 따라서 거기에는 종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양가 3번에 특정 금전채권. 이는 특정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이러한 특정 금전채권은 특정 채권에 해당한다. 양가 4번에 외국 금전채권, 외화채권. 반가 1번에 외국 금전채권은 외국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며 이는 외화채권이라고도 한다. 이 외국 금전채권도 외국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외국 금액채권, 외국 금종채권, 절대적 외국 금종채권, 특정 외국 금전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 절대적 외국 금종채권은 종류채권이고 특정 외국 금종채권은 특정 채권에 해당한다. 반가 1번에
외국의 금전은 우리나라에는 통화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민법은 국제 간의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외화 채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는 당해 외국에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채무자는 외국의 통화로 지급하는 것 대신에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939페이지 이행지의 황금 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도 있다. 환산 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과거에는 변제해야 할 때, 즉 이행기라고 하였으나 현재에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에, 즉 현실 이행시라고 변경하였다. 이는 통설과 같은 태도로서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외화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 절차에서 외화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 기일 당시의 왜곡한 시세를 통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제378조에 비추어 외화 채권의 경우 채권자도 우리나라의 통화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 민법 제318조가 그 환산 시기에 관하여 외환채권을 같은 법 제376조, 377조 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볼 때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 이행 시에 왜곡한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형 국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 연결 당시의 왜곡한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이은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형 국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 연결 당시의 왜곡한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제1심 이행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 이유에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 연결 당시에 왜곡한 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보게 다시 환산해본 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특별한 종류의 통화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외국 금정 채권의 경우에 그 종류의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하고 이를 때에는 채무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에도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의 황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번의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칙 제397조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이행 불문이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 생길 수 있을 뿐이다. 940페이지. 그런데 민법은 이 금전 채권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제397조의 특칙을 두고 있다. 양가 1번의 손해의 증명 문제.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즉 그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증명이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이 그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손해의 증명이 곤란하고 또 금전은 자본으로서의 이식을 가져오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양가로 이번에 무과실 항변의 문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불가항력으로서 이행지체를 빠진 때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이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책임인정설, 책임부정설로 나눠 대립하고 있다. 이설은 그때에도 채무자의 책임을 인정하며 지나치며 본래 불가항력 개념은 무과실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게 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에 비하여 일설은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불가항력을 가지고 항변할 수 있다고 하면 채무자는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례는 없다. 사견으로 의용민법에서는 불가항력으로서 항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현행민법이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을 제한하는 이설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하여 제397조 제2항의 취지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지연이자 정도의 손해로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할 때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유책사유가 필요하다고 해야 하며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시도하는 때에도 같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생각컨대 제397조 제2항이 지나친 면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견해가 타당하다. 양가로 3번의 손해배상액.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법정유예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그때에는 손해배상액은 그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문제는 약정이율이 941페이지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예전에 하나의 판결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 더 낮은 비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태태였거나 증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정이 존재해야 할 것이고 피고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하여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한다 하여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하여 긍정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최근의 판결에서 제397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 약정이 없어서 이자 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여러 이유를 들고 있다. 이 두 판결은 모순을 보인다. 다만 둘 중 앞의 판결의 중점은 채무자의 자인 여부에 좌우되는지에 있으므로 현재의 판례는 뒤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주의할 점은 제397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금전채무의 손해배상률을 약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은 그 율이 법정일보다 낮은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법정일보다 낮게 약정된 손해배상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률이 아니고 면제기일까지의 율에 관해서만 약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정일보다 낮은 때에도 그에 의하게 되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관하여 최근 판결은 그때에는 법정률이 적용된다고 하였고 처음 판결은 그때에도 약정률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사견으로 제397조 제1항의 문구에 비추어 볼 때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변제기까지 이율을 법정률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고 하여 변제기 후의 이율도 낮게 인정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최근의 판결처럼 제397조 제1항 단서는 법정이율이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제도전 화해 조항의 채무에 변제기와 채무 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에 지연 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송의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실제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묻지 않고 일정한 이유에 의하여 산정된 942페이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채무자는 실제의 손해가 그보다 작거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가 그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 초과 손해의 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실손해액이 법정 이율에 의한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제397조 규정의 위치와 내용, 별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민법이 예외적으로 명무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견해는 옳지 않다. 그런데 대법원은 금전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며 그러한 손해를 배상하려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실제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은 없다. 양가로 4번의 외화채권의 경우 제397조는 외화채권에도 적용된다. 판례도 선물한 계약에 기한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하면서 그 당사자들은 제397조 제2항에 의해서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과실없음을 들어 항변할 수 없다고 한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선물환 계약이란 장래의 일정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일정 종류의 외환을 일정 환율로서 교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그에 기한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당사자들은 민법 제397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과실없음을 들어 항변할 수 없는 것이다. 기타의 특수문제 양가 1번에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금전채권의 증액, 감액, 평가 인플레이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금전의 가치가 폭락하거나 폭등한 경우에 금전채권을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방 당사자에게는 가혹하게 된다. 여기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증액 또는 감액 평가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인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3번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된 대로 이행하도록 하면 때에 따라 극심한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화폐가치가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신의 측의 하부 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금전채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때에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또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943페이지 양가로 2번에 지급 유예 조치, 경제공황, 통화계약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 유예 조치를 취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지급 유예 조치가 행하여지면 그동안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금 한 것이 금전 채권인데요. 역시 조문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